안녕하세요. 저희는 1위 때 고찰소입니다. 이 어린 왕자 오디오북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어린 왕자 오디오북 시작하겠습니다. 여섯 살의 난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기막힌 그림을 본 적이 있다. 맹수를 집어삼키는 보아구렁이 그림. 보아구렁이는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대. 그리고는 꼼짝도 못하고 6달 동안 자면서 그것을 소화시킨대. 나는 밀림 속에서의 모험을 생각해보고는 색연필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생애 첫 그림을 그렸다. 그것은 나의 그림 제1호였다. 나는 그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었다.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내 그림은 모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구렁이었다.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구렁이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은 언제나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새로 그린 그림이 내 그림 2호이다. 어른들은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구렁이 그림은 집어치우고 지리, 역사, 계산, 그리고 문법 쪽에 관심 가지라고 충고했다. 그래서 나는 6살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했다. 내 그림 제1호와 제2호가 성공을 못 거둬서 낙심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나는 비행기 조종법을 배웠다. 세계의 여기저기 거의 안 가본 데 없이 하늘을 날아다녔고 어른들 말대로 지리는 많은 도움을 주었다. 밤에 길을 잃었을 때 아주 유용하니 말이다. 그리하여 나는 일생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다. 어른들 틈에서 그들을 더 잘 보았다. 그렇다고 그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진 않았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조금 총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면 늘 간직한 나의 그림 제1호로 그 사람을 시험해봤다. 정말로 뭘 이해하는 사람인가 궁금해서 말이다. 멋진 모자 그림이네. 모두들 이렇게만 대답했다. 그러다가 6해 전 비행기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에 추락했고 나는 당시 죽느냐 사느냐의 바다 위 표류자처럼 불안히 잠이 들었다. 그리고 이튿날 해 뜰 무렵 야릇한 소리가 날 깨웠다. 양 한 마리를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를 그려줘. 나는 기겁을 하며 후다닥 일어섰다. 눈을 막 비볐고 사방을 살폈지만 오직 이상하게 생긴 아이만이 나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느닷없는 그의 출현에 너무도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러분은 내가 광활한 사막에 홀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고 피곤과 배고픔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 같지도 않았다. 길 잃은 아이로는 안 보였다. 그런데 왜 그걸 그려달라고 하는 거지? 부탁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누구나 인상 깊은 일을 당하면 순순히 따라주기 마련이다. 죽음의 위험을 마주하는 순간 참 엉뚱한 짓이지만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내가 공부한 것은 지리, 역사, 계산, 문법이라는 생각에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괜찮아. 양은 한 마리 그려줘. 양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으므로 그를 위해 내가 그릴 수 있는 2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려주었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구렁이. 그러자 그 소녀는 아니야. 보아구렁이 속의 코끼리는 싫어. 보아구렁이는 아주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럽고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조그맣거든. 내게는 양이 필요해. 양을 그려줘.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안 돼. 그 양은 병이 들었는걸? 다시 하나 그려줘. 나는 또 그렸다. 봐봐. 이거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뿔이 있으니까. 이것 또한 싫어. 너무 늙었잖아.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 나는 비행기 수리가 바빴으므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되는 대로 끄적였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들어있어. 그러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고 나는 화들짝 놀랐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주어야 돼? 왜 그런 걸 묻지?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거기 있는 걸로 아마 충분할 거야.
내게 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그다지 작지도 않은걸? 어머, 잠들었네. 나는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한 번은 내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때 그가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도대체 뭐야?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야. 날아다니는 거지. 비행기. 내 비행기야. 뭐?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래. 이야, 그거 참 재밌다. 어린 왕자가 까르르 웃자 내 기분은 조금 언짢았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네? 어느 별에서 왔어?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니? 저걸 타고서는 멀리서 오지는 못했겠네. 다른 별들. 이라는 그의 말에 내 호기심이 얼마나 높아졌겠는가, 여러분. 그는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 그림을 꺼내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얘, 너는 어디서 왔지? 내 집이란 어디를 두고 말하는 거야?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아저씨가 그려준 상자는 밤에는 집이 될 테니까 아주 잘 됐어. 그렇고 말고. 그리고 내가 착하게만 하면 밤에 양을 매놓을 수 있는 고삐도 그려줄게. 말뚝도 같이. 매노타니 참 이상한 생각이네. 하지만 매놓지 않으면 아무데나 갈 수도 있어. 가긴 어디로 가? 어디든 멀리 갈 수 있잖아.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앞으로 곧장 가도 멀리 갈 수가 없는걸? 나는 이렇게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사는 별은 집 한 채보다 클까 말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건 놀랍지 않았다. 수백 개의 떠돌이별 중 어떤 것은 너무도 작아 망원경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다. 천문학자가 그런 별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매긴다. 소행성 3251호 라는 식으로 말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소행성 B612호라고 믿고 있으며 상당한 근거도 있다. 그 행성은 딱 한 번 1909년에 터키 천문학자에 의해 망원경에 잡힌 적이 있는데 당시 그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훌륭히 증명했다. 그러나 그는 터키 전통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가 1920년 그는 멋진 양복을 입고 다시 증명했더니 이번에는 그의 말을 모두 믿었다. 어른들이란 모두 이렇다. 나는 어린 왕자의 별과 출발, 여행에 대해 날마다 조금씩 알게 되었다.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밥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된 것도 그렇게 해서였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지? 그럼 정말이지. 아, 그럼 잘 됐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지?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 거대한 나무고 코끼리 한 무리가 간다 해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도 먹어치우지 못할 것이라 일러주었다. 바오밥 나무도 커다랗게 자라기 전에는 작은 나무지? 물론이지. 그런데 왜 양이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된다는 거지? 어린 왕자는 아이 참. 하며 그건 자명한 이치라는 듯 대꾸했고 난 혼자서 그 수수께끼를 푸느라 한참 머리를 짜내야 했다. 알고 보니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들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에는 바오밥 나무 씨앗 투성이었다. 그리고 바오밥 나무는 너무 늦게 손을 대면 영영 없애버릴 수가 없고 뿌리로 별에 구멍을 뚫어서 엉망으로 만든다. 그래서 별이 너무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다. 아침에 난 몸단장을 하고는 별의 몸단장도 해줘야 돼. 어린 바오밥 나무를 뽑는 거지. 조금은 귀찮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야.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을 어린 왕자는 이렇게 자신의 생활로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아, 어린 왕자. 너의 쓸쓸하고 단조로운 생활에서 나는 조금씩 알게 되었지. 너에게는 심심풀이라고는 해질녘 감상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어린 왕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말이다. 나는 해질 무렵을 좋아해. 해지는 걸 보러 가. 노을은 기다려야지. 뭘 기다리지? 노을을 기다린다고? 기다릴 필요 없어. 모두들 알고 있듯이 미국에서 낮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 프랑스로 단숨에 달려간다면
해가 지는 광경을 또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하지만 어린 왕자의 조그마한 별에서는 몇 발짝 뒤로 가기만 하면 노을을 또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넌 언제나 원한다면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어느 날 나는 해 지는 걸 43번이나 보았어. 그리고는 잠시 후 너는 내게 다시 말했지. 몹시 슬플 때는 해 지는 모습을 좋아하게 돼. 43번 본 날, 그럼 너는 몹시 슬펐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 닷새째 되는 날, 그가 불쑥 물었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고 말고. 그럼 가시는 무슨 의미가 있지? 나도 그것은 몰랐다. 더군다나 그때 나는 비행기 모터에 너무 꼭 죄어 있는 볼트를 빼내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다. 비행기의 고장이 매우 중대한 것처럼 보였고 먹는 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난 무척 불안했다. 가시는 무엇의 의미가 있지? 어린 왕자는 일단 질문을 했을 때는 포기한 적이 없었다. 나는 볼트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므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는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꽃들이 공연히 심술 부리는 거지. 그래? 그건 거짓말이야. 꽃들은 연약해. 그리고 순진해. 꽃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가시가 있으면 무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는 거라고.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럼 아저씨 생각으로는 꽃들이 아무... 그만 좀 해. 그만두라고. 난 뭐든 좋아. 난 그냥 대답했을 뿐이라고. 지금 내게는 중대한 일이 있어. 중대한 일이라고? 매우 흉측스럽게 보일 비행기 위에 망치를 손에 들고 손가락은 시커멓게 기름투성이가 된 내가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럼 나를 그는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는 어른들처럼 말하고 있어. 그 말에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그런데도 그는 사정없이 말을 이어갔다. 아저씨는 모든 걸 잘못 생각하고 있어. 모든 걸 혼동하고 있다고. 그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온통 금빛인 그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다. 시뻘건 얼굴에 신사가 살고 있는 별을 나는 알고 있어. 그는 꽃향기라고는 맡아본 적이 없어.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아무도 사랑해 본 일도 없고 오로지 계산만 하면서 살아왔어. 그래서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되뇌이고 있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지. 뭐라고? 버섯이라니까. 어린 왕자는 이제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고 있어. 양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을 먹어왔고, 그런데도 그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왜 만드는지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양과 꽃들의 생존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오직 나의 별에만 있는 이 세상 단 하나의 꽃 한 송이를 작은 양이 어느 날 무심코 그걸 먹어치울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벼랑간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이미 밤이 깔린 뒤였다. 나는 손에서 연장을 놓았다. 망치도 볼트도 목마름도 죽음도 모두 우습게 생각됐다. 어떤 별, 어떤 떠돌이별 위에 나의 별, 이 지구에 내 앞에 위로가 필요한 소년 한 명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나는 그를 두 팔로 껴안았다. 그를 부드럽게 흔들면서 내게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아. 내 양에게 씌워줄 굴레를 그려줄게. 그 굴레는 더 이상 무엇라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자신이 무척 서투르게 느껴졌다. 어떻게 그를 감동시키고 그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이란 이처럼 신비로운 것이다. 나는 곧 그 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 어느 날 한 씨앗이 날아와 싹을 틔웠다. 그 싹을 발견한 어린 왕자는 다른 싹들과 다른 것을 깨닫고는 주의 깊게 관찰했다. 바오밥 나무의 일종일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 작은 싹은 곧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했다.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린 왕자는 거기에서 어떤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꽃은 언제까지고 아름다워질 준비만 하고 있었다. 그 꽃은 세심하게 빛깔을 고르는 중이었다.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을 하나하나씩 다듬어 다른 꽃처럼 구겨진 채 모습을 드러내고 싶진 않았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최고로 바랄 때 나타나고 싶은 것이었다. 정말 사랑스러운 꽃이었다. 그의 신비로운 몸단장은 그래서 며칠이고 계속됐다. 그리하여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바로 그 시각, 그 꽃은 모습을 드러냈다. 공들여 몸치장을 한 그 꽃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이제 막 잠이 깼답니다. 용서하세요. 제 머리가 온통 헝클어져 있네요. 어린 왕자는 꽃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억제할 수 없었다. 참 아름다우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태양과 같은 시각에 태어났답니다. 꽃이 살며시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는 않다는 점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 꽃은 너무도 아름다워서 감동적이었다. 꽃이 또 말했다. 어머! 아침 식사할 시간이군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몹시 당황한 어린 왕자는 신선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 그 꽃의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그 꽃은 태어나자마자 까다로운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혔다. 어느 날은 자기가 가진 4개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와도 무섭지 않아요. 내 별에 호랑이들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들은 풀을 먹지도 않고요. 라고 어린 왕자는 대꾸했다. 그리고 그 꽃이 살며시 대답했다. 저는 풀이 아니에요. 그렇네요. 용서해줘요. 난 호랑이는 조금도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질색이랍니다. 바람막을 가지고 있으세요? 바람은 질색이라. 식물로서는 안 된 일이군. 그리고 이 꽃은 아주 까다로운 식물이야. 라고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녁에는 내게 유리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이 살고 있는 이곳은 매우 춥군요. 시설도 좋지도 않고요. 내가 살던 곳은... 그러나 꽃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꽃은 씨앗의 형태로 온 것이었다.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게 있을 리가 만무했다. 그처럼 뻔한 거짓말을 하려다 들킨 게 부끄러운 꽃은 화제를 돌리려고 두어 번 기침했다. 바람막이 있냐고 물었잖아요. 찾아보려는 참이었는데 당신이 말을 계속했잖아요. 그러자 그 꽃은 그래도 어린 왕자에게 죄를 씌우려고 더 심하게 기침을 했다.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꽃이 좋으면서도 무례한 태도 때문에 몹시 불행했다. 어느 날 그는 털어놓았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했어. 꽃들의 말엔 절대로 귀 기울이면 안 되는 법이야. 바라보고 향기만 맡아야겠어. 그 꽃은 내 별을 향기로 뒤덮었거든. 그냥 그것만 즐기면 됐던 건데.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어. 그 꽃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했어. 왜냐면 그 꽃은 내게 향기를 선물해주고 있었고 내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단 말이야. 그 꽃의 무례함 뒤에는 애정어린 마음이 숨어있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꽃들은 그처럼 모순된 존재들이거든.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그 꽃을 사랑할 줄을 몰랐어.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하여 별을 떠나왔으리라 생각한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그의 별을 잘 정돈해 놓았다. 불을 뿜는 화산들은 정성스레 청소했다. 어린 왕자는 좀 서글픈 심정으로 바오밥 나무의 싹들을 뽑아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친숙한 그 모든 일이 그날 아침에는 유난히 감정적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그 꽃에 마지막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우려는 순간 그는 울고 싶은 마음이었다. 잘 있어. 그는 꽃에게 말했다. 그러나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잘 있어. 그가 또 한 번 되뇌었다. 꽃은 기침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어리석었어. 용서해줘. 행복하길 빌게. 비난조의 말이 아니라서 어린 왕자는 놀랐다. 그는 유리덮개를 손에 든 채 어쩔 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다.
미안함과 다정함이 담긴 꽃의 말에 당황했다. 그래, 난 어린 왕자 너를 좋아해. 넌 그걸 전혀 몰랐지. 내 잘못이야. 하지만 너도 나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었어. 부디 행복해. 유리덮개는 내버려둬.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어. 하지만 바람이 불면 내 감기가 그리 대단한 건 아니야. 밤의 서늘한 공기는 내게 유익할 거야. 나는 꽃이니까. 하지만 짐승이 나비를 만나고 싶다면 두세 마리 쐐기벌레는 견뎌내야지. 아름다운 나비가 아니라면 누가 나를 찾아주겠어? 너는 멀리에 가 있겠지. 커다란 짐승들은 두렵지 않아. 가시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꽃은 천진난만하게 4개의 가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게 우물쭈물해 있지 마. 신경질나. 떠나기로 결심했으니 어서 가. 꽃은 울고 있는 자기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토록 자존심 강한 꽃이었다. 그는 몇몇 소행성과 이웃해 있었다. 그래서 일거리도 구하고 견문도 넓힐 겸 그 별들부터 찾아갔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고 위엄있게 옥좌에 앉아 있었다. 신하 한 명이 왔구나. 어린 왕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볼까? 왕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신하인 것이다. 너를 좀 더 잘 볼 수 있게 가까이 다가오라. 어린 왕자의 왕이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러워진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았으나 왕의 도포가 별 전체를 감싸고 있어 앉을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계속 서 있었다. 그리고 피곤했으므로 하품을 했다. 왕의 면전에서 하품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는 일이니라. 하품을 금지하노라.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긴 여행을 해서 잠을 못 잤거든요. 그렇다면 내게 명하노니 하품을 하도록 하라. 하품하는 걸 본 지가 여러 해가 되었구나. 하품하는 모습은 짐에게는 신기한 구경거리니라. 자, 또 하품을 하라. 명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지 않는군요. 어흠. 그렇다면 짐이 명하노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는 뭐라고 중얼중얼했다. 화가 난 기색이었다. 왜냐하면 그 왕은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는 것을 무엇보다도 원하고 있었다. 불복종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쁜 왕은 아니었다. 앉아도 좋을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내게 앉기를 명하노라. 흰 담비 모피로 된 망토 한 자락을 위엄있게 걷어올리며 왕이 대답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의아해하고 있었다. 별은 아주 조그마했다. 왕은 무엇을 다스린담? 폐하, 한 가지 여쭤봐도 좋을까요? 내게 명하노니 질문을 하라.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신지요? 모든 것을 다스린다. 모든 것을요? 왕은 신중한 몸짓으로 그의 별과 다른 별들을 가리켰다. 모두 다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모두 다스린다. 그럼 별들도 폐하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다. 규율을 어기는 것은 짐은 용서치 아니한다. 그러한 굉장한 권력에 어린 왕자는 경탄했다. 그도 그런 권능을 가질 수 있다면 의자를 뒤로 옮기지 않고도 하루에 44번이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이나 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게 아닌가. 폐하, 저는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해에게 지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닐 것을 명령하거나 비극 작품을 한 편 쓰라고 명령하거나 혹은 물새로 변하라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의 잘못일까 짐의 잘못일까? 폐하의 잘못이죠. 옳다. 누구에게든 그가 이행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 권위는 무엇보다도 사리에 두어야 한다. 만일 내가
나의 백성에게 바다에 몸을 던지라고 명령하면 그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니라. 그럼 제가 해지는 것을 보여달라는 건요? 한 번 한 질문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어린 왕자가 말했다. 해지는 것을 내게 보여주겠노라. 하지만 기다려야 한다. 언제 그렇게 되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에헴. 오늘 저녁 7시 40분이니라.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해지는 것을 못 보게 된 것이 섭섭했다. 그리고 조금 심심해졌다. 이제 저는 여기서 할 일이 없군요. 다시 떠나보겠습니다. 떠나지 말라. 너를 대신으로 삼겠노라. 신하가 한 사람 입게 된 것이 몹시 자랑스러운 왕이 대답했다. 무슨 대신이요? 사법 대신이니라. 하지만 재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건 모를 노릇이지. 짐은 아직 짐의 왕국을 순시해보지 않았다. 짐은 매우 연로해서 말이다. 전 벌써 다 보았어요. 허리를 굽혀 별의 저쪽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무도 없는데요? 그럼 내 자신을 심판하거라.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저는 어디서든 저를 심판할 수 있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하지 마라. 어린 왕자는 떠날 채비를 끝마쳤으나 늙은 임금을 섭섭하게 하고 싶진 않았다. 폐하의 명령이 준수되길 원하신다면 제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려주시면 어떨까요? 이를테면 1분 내로 떠나도록 제게 명령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므로 어린 왕자는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길을 떠났다. 너를 나의 대사로 명하노라. 왕이 황급히 외치며 곧 매우 위험 있는 표정을 지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하군. 하고 어린 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두 번째 별은 허영심에 빠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하! 저기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찾아오는군!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허영심 많은 사람이 멀리서부터 외쳤다. 안녕하세요. 야릇한 모자를 쓰고 계시군요. 나에게 사람들이 환호를 보낼 때 답례하기 위해서지. 그런데 불행히도 여길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아, 그래요? 박수를 쳐봐요. 어린 왕자가 박수치자 허영심 많은 사람이 모자를 올려 점잖게 답례했다. 왕을 방문할 때보다 더 재미있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서 그는 다시 박수를 쳤다. 허영심 많은 사람은 또 모자를 들어 올려 답례했다. 5분쯤 되풀이하고 나니 어린 왕자는 재미가 없어졌다. 넌 정말로 나를 찬양하는 거지? 찬양한다는 게 뭐지? 찬양한다는 건 내가 이 별에서 가장 미남이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자고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거야. 하지만 이 별엔 아저씨 혼자밖에 없잖아. 나를 기쁘게 해줘. 그리고 나를 찬양해줘. 어깨를 조금 들썩이면서 어린 왕자는 이 별을 떠났다. 그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그 방문은 매우 짧았지만 어린 왕자를 깊은 우울에 빠뜨렸다. 뭐 하고 있어요? 빈병 한 무더기와 술이 가득 찬 병 무더기 앞에 말없이 앉은 술꾼을 보고 그가 말했다. 술 마시지. 왜 술을 마셔요? 잊기 위해서지. 무엇을 잊기 위해서예요? 측은한 생각이 든 어린 왕자가 물었고 머리를 숙여 술꾼이 답했다. 부끄럽다는 걸 잊기 위해서지. 뭐가 부끄럽다는 거죠? 그를 돕고 싶은 어린 왕자가 한 번 더 물었다. 술 마시는 게 부끄럽다고. 이렇게 말하고 술꾼은 침묵을 지켰다. 그래서 난처해진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나버렸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다음 별은 무척 흥미로운 별이었다. 그것은 모든 별들 중에 제일 작았다.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 켜는 사람이 있을 자리밖에 안 됐다. 집도 없고 사람들도 살지 않는 별에서 가로등 켜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을지 어린 왕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진 몰라도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 혹은 술꾼보다는 덜 어리석은 사람이야. 적어도 그가 하는 일은 하나의 의미가 있거든. 가로등을 켤 때는 별 한 개를 혹은 꽃 한 송이를 더 태어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가로등을 끄면 그 꽃이나 별을 잠들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아주 아름다운 일일 거야. 아름다우니까 유익한 것이고. 그 별에 다가가서 그는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 아저씨. 왜 가로등을 지금 막 껐어? 안녕. 그건 명령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명령이 뭐야? 이 가로등을 끄는 거지. 잘 자. 그리고 그는 다시 불을 켰다. 왜 지금 막 가로등을 다시 켰어? 명령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걸? 이해할 건 아무것도 없어. 명령은 명령이니까. 잘 자. 그리고는 바로 가로등을 끄고 붉은 바둑판 무늬의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난 정말 고된 직업을 가졌어. 전에는 무리가 없었는데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이면 다시 켰었지. 그래서 나머지 낮 시간에는 쉬고 나머지 밤 시간에는 잠을 잘 수 있었거든. 그럼 그 후 명령이 바뀌었어? 명령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문제지. 이 별은 시간이 지날수록 빨리 도는데 명령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이 별이 매 분마다 회전을 하고 있어. 1초도 쉴 수가 없는 거야. 매 분마다 한 번씩 껐다가 켜야 하니까. 그거 참 이상하네. 아저씨네 별에선 하루가 1분이라니. 조금도 이상할 것 없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벌써 한 달이 지났어. 한 달이? 그래, 30분이니까 30일이지. 잘 자. 그리고는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를 바라보았다. 명령에 그토록 충실한 그 가로등 켜는 사람이 그는 좋아졌다. 의자를 뒤로 물리면서 해지는 걸 보고 싶어 하던 지난 시간들이 생각났다.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졌다. 저 말이야.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난 언제나 쉬고 싶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성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게으름 부리고 싶은 법이다. 어린 왕자는 말을 계속했다. 아저씨 별은 세 발짝만 걸으면 한 바퀴 돌 수 있잖아. 그렇다면 별을 계속 걸으면 밤은 오지 않고 항상 태양이 뜬 날들이 계속될 거야. 쉬고 싶을 땐 그저 걸으면 돼.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겠는걸. 내가 원하는 건 잠이야. 아, 그렇구나. 유감이야. 잘 자. 그리고는 가로등을 껐다. 저 사람은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이나 술꾼 같은 사람들에게는 멸시받을 테지만 우스꽝스럽게 보이진 않아. 그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일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도 했다.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었던 사람은 저 사람뿐이었는데. 그렇지만 그의 별은 너무 작아. 두 사람이 있을 자리는 없어. 이번 별은 전보다 10배나 더 큰 별이었다. 그 별에는 무지하게 커다란 책을 쓰고 있는 늙은 신사 한 분이 살고 있었다. 이야, 탐험가가 오는군. 어린 왕자를 보며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왕자는 테이블 위에 걸터 앉아 조금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벌써 몹시도 긴 여행을 했던 것이다. 어디서 오는 거냐? 그 노인이 물었다. 이 두꺼운 책은 뭐예요? 여기서 뭘 하시는 거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난 지리학자란다. 지리학자가 뭐예요? 바다와 강과 도시와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지. 그거 참 재미있네요. 그거야말로 직업다운 직업이군요. 이렇게 말하고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한 번에 둘러보았다. 그처럼 멋진 별을 그는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 별은 참 아름답군요. 넓은 바다도 있나요? 난 몰라. 그래요? 그럼 산은요? 난 몰라.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알지 못해. 할아버진 지리학자 아니에요? 그렇지. 하지만 난 탐험가가 아니거든. 도시와 강과 산, 바다와 태양과 사막을 보러 다니는 건 지리학자의 일이 아니야. 한가하게 돌아다닐 수는 없어. 서재를 떠날 수가 없다고. 지리학자란 탐험가들에게 여러 질문을 하여
그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 탐험가의 기억 중 흥미로운 게 있다면 지리학자는 더욱 신중해야 돼. 그건 왜요?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책에 커다란 이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한참 대화 후에 탐험가의 정신이 맑다고 느껴지면 그의 발견은 검증에 들어가야 하지. 가보시나요? 아니지. 그건 너무 번잡스러우니까. 그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 커다란 산을 발견했을 때는 커다란 돌멩이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거지. 그런데 넌 멀리서 왔지? 넌 탐험가야? 너의 별이 어떤 별인지 얘기해봐. 아, 내 별은 별로 흥미로울 게 없어요. 아주 작거든요. 화산이 셋 있어요. 둘은 불이 있는 화산이고 하나는 불이 꺼진 화산이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맞아.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책엔 꽃 한 송이도 있어요. 꽃은 기록하지 않아. 왜요? 그게 더 예쁜데요? 꽃들은 일시적인 존재니까. 일시적인 존재가 뭐예요? 지리책은 가장 귀중한 책이라서 유행에도 뒤지지 않아. 산이 위치를 바꾸는 일은 매우 드물고 바다의 물이 비어버리는 일도 드물잖아? 한마디로 영원한 것들을 기록하는 거야. 하지만 불 꺼진 화산들이 다시 깨어날 수도 있어요. 일시적인 존재가 뭐예요? 어린 왕자가 말을 가로막았다. 화산이 꺼져 있든 깨어 있든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산이지. 산은 변하지 않거든. 그런데 일시적인 존재란 뭐예요? 한 번 한 질문은 평생 포기해본 적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건 머지않아 사라져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뜻이지. 내 꽃은 머지않아 사라져버릴 위험에 처해 있나요? 물론이지. 내 꽃은 일시적 존재야. 세상에 대항할 무기라곤 4개의 가시밖에 없고, 그런데 나는 그 꽃을 내 별에 혼자 내버려 두고 왔으니.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후회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를 냈다. 어디를 가보는 게 좋을까요? 지구라는 별로 가봐. 대단히 이름 높은 별이거든.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그 꽃을 생각하며 다시 길을 떠났다. 그래서 마지막 별은 지구였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사람이라곤 보이지 않는 것에 놀랐다. 그가 잘못해서 다른 별로 찾아온 게 아닌가 겁이 났는데 모래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안녕. 어린 왕자가 무턱대고 말했다. 안녕. 지금 내가 도착한 별이 무슨 별이지? 지구야.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그래? 그럼 지구에는 사람이 없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어. 지구는 커다랗거든.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로 시선을 향했다. 누구든 언제나 자기 별을 찾을 수 있게 별들이 환히 밝혀주고 있어. 내 별을 바라봐. 바로 우리들 위에 있어. 그런데 정말 멀리 있네. 아름답구나. 여기는 뭐 하러 왔니? 난 어떤 꽃하고 골치 아픈 일이 있었어. 그래. 그리고 그들은 서로 잠자코 있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사막에선 조금 외롭구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외롭긴 마찬가지야. 어린 왕자는 그를 한참 바라보았다. 넌 아주 재미있게 생긴 짐승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그래도 난 왕의 손가락보다도 더 힘이 세단다. 어린 왕자는 미소를 지었다. 넌 힘이 세지 못해. 발도 없고 여행도 할 수 없잖아. 난 배보다 더 먼 곳으로 너를 데려다 줄 수도 있어. 그는 어린 왕자의 발뒤꿈치를 팔찌처럼 휘감더니 말했다. 나를 건드리는 사람 모두를 그가 왔던 땅으로 돌려보내지. 하지만 너는 순진하고 다른 별에서 왔으니. 어린 왕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내가 측은해 보이는구나. 무척이나 연약한 몸으로 이 돌멩이 투성이의 지구에 왔으니까 말이야. 만약 내 별이 몹시 그리울 때면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응? 아주 잘 알았어. 헌데 왜 그렇게 계속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는 그들은 침묵하였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횡단했는데 오직 꽃 한 송이를 만났을 뿐이었다. 석장의 꽃잎을 가진 볼품없는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어린 왕자가 정중히 물었다. 그 꽃은 언젠가 상인들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한 67사람 있는 것 같아. 몇 해 전에 그들을 본 적이 있어. 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진 알 수 없어. 그들은 바람결에 돌아다니거든. 뿌리가 없어서 힘들지. 그래, 고마워. 난 이제 갈게.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꽃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한 높은 산 위로 올라갔다. 그가 아는 산이라고는 그의 무릎에 닿는 3개의 화산이 고작이었다. 불 꺼진 화산은 걸상으로 이용하곤 했다. 이 산처럼 높은 산에서는 이 별과 사람들 모두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야. 안녕. 그가 혹시나 하고 말 걸었다. 안녕. 녕, 녕, 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는 누구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너는 누구지?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참 얄궂은 별이군. 메마르고 뾰족뾰족하고 험하고,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되풀이하니. 나의 별에는 꽃 한 송이가 있었지. 그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어왔었는데.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모래와 바위와 눈 가운데를 오랫동안 걷고 난 끝에 드디어 길 하나를 발견했다. 그런데 길들은 모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통하는 법이다. 안녕. 그가 정원의 장미들에게 말했다. 안녕. 장미꽃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어린 왕자 별의 꽃과 쏙 빼닮은 것들이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깜짝 놀란 어린 왕자가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는 장미꽃들이야. 장미꽃들이 말했다. 아, 그래? 그러자 어린 왕자는 자신이 아주 불행하다고 느껴졌다. 이 세상에 자기 같은 꽃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그 꽃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었다. 그런데 정원 가득히 그와 똑같은 꽃들이 5,000송이는 되다니. 내 꽃이 이걸 보면 몹시 상심할 거야. 창피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기침을 계속 해대면서 죽는 신용도 할 거야. 그럼 난 간호해주는 척 하지 않을 수 없겠지? 아니면 정말로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또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꽃을 가졌으니 부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꽃이 그저 평범한 꽃 한 송이였다니. 그리고 내 무릎까지 오는 3개의 화산. 이것들로는 난 위대한 왕자가 될 수 없어. 그는 풀숲에 엎드려 조용히 울었다.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난 지 8의 날이었다. 나는 비축해두었던 물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시며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내 체험담은 참 아름답구나. 하지만 난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마실 거라고는 없고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나도 행복하겠다. 라고 말했다. 내 친구 여우는 그가 말했다. 꼬마 친구야, 여우 이야기할 때가 아니야. 왜? 목이 말라 죽게 되었으니까. 그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한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좋은 일이야. 난 여우 친구가 있었다는 게 기뻐.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못하는군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는 배고픔도 갈증도 느끼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를 바라보더니 내 마음을 안다는 듯 이렇게 대답했다. 나도 목이 말라. 보물을 찾으러 가. 나는 소용없다는 듯 몸짓을 했다.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건 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을 말없이 걷고 나니 밤이 내리고 별들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갈증 때문에 나는 열이 조금 나고 있었으므로 그 별들이 마치 꿈속에서처럼 시야에 들어왔다. 어린 왕자의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추고 있었다. 너도 목이 마르니? 하지만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 수 있어. 나는 그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잠자코 있었다. 그에게 질문해서 안 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지쳐 있었고 곧 그는 앉았다. 나도 그의 곁에 앉았다. 그러자 침묵을 지키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별들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 때문에. 나는 그렇지 하고 대답하고는 말없이 달빛 아래서 주름처럼 펼쳐있는 모래 둔덕들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그가 다시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해왔다. 사막에서는 모래 둔덕이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풍경 속에도 빛나는 것들이 존재한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디엔가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집이건 별이건 혹은 사막이건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아저씨가 나의 여우와 같은 의견이어서 기뻐.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으므로 나는 그를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는 깊게 감동받은 상태였다. 마치 부서지기 쉬운 어떤 보물을 안고 가는 느낌이었다. 지구에는 그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게 없으리라는 느낌마저 들었다. 창백한 이마, 감겨있는 눈, 바람결에 나부끼는 머리카락을 달빛 아래서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여기 보이는 건 껍질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띠고 있는 그를 보고 나는 또 생각했다. 이 잠든 어린 왕자가 이토록 나를 감동시키다니. 꽃 한 송이에 대한 그의 진실성, 그가 잠들고 있을 때에도 램프의 불꽃처럼 그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는 아름다움. 그러자 어린 왕자가 더욱더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짐작이 들었다. 램프의 불은 잘 보호해 주어야 한다. 한 줄기 바람에도 그것은 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얼마를 더 걸어가다가 나는 동틀 무렵에 우물을 발견했다. 우리가 도달한 우물은 사하라의 우물과 달랐다. 사하라의 우물은 그저 모래에 파놓은 구멍 같은 것이었지만 이 우물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 우물과 꽤나 흡사했다. 그러나 그곳엔 마을도 사람도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싶었다. 이상하군.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모든 게 갖추어져 있잖아. 도르래, 물통, 밧줄. 그는 웃으며 줄을 잡고 도르래를 움직였다. 그러자 도르래는 낡은 풍차가 삐걱이듯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들리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지. 이 우물이 노래를 하잖아. 나는 그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게. 너에겐 무거워. 천천히 나는 두레박을 우물 둘레까지 들어 올렸다. 여전히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생생하게 남아있었고 물속에는 햇살이 일렁이는 게 선명했다. 이 물을 마시고 싶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물을 줘. 나는 두레박을 그의 입술로 가져다 주었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내 마음은 즐거웠다. 별빛 아래에서 도르래의 노래와 내 두 팔의 노력으로 태어난 결과였다. 그것은 마치 선물을 받았을 때처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 아저씨가 사는 지구의 사람들은 정원의 장미꽃을 5,000송이나 가꾸지만 그들이 찾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지는 못해. 그래, 발견하지는 못한단다. 그렇지만 그들이 찾는 것을 한 송이의 꽃이나 물 한 모금에서 발견할 수 있어. 물론이지. 그러나 눈은 보지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나도 물을 마시고 난 후였다. 편히 숨을 쉴 수가 있었다. 해가 돋으면 모래는 꿀빛깔을 띈다. 나는 그 꿀빛깔도 행복했다. 괴로워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약속을 지켜줘야 해. 어린 왕자가 내게 살며시 말했다. 그는 다시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무슨 약속? 약속했잖아. 양에게 굴레를 씌워준다고. 난 꽃을 지킬 책임이 있어.
나는 끄적거려 두었던 그 그림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림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들은 뿔 비슷하게 생겼어. 여우는 귀가 뿔 비슷하다고 너무 기다랗고. 그리고는 그는 또 웃었다. 너는 너무 심하구나. 나는 속이 베거나 안 베거나 하는 보아구렁이밖에 못 그린다니까. 아, 괜찮아. 아이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가 말했다. 나는 그래서 연필로 굴레를 그렸다. 그 굴레를 어린 왕자에게 주면서 마음이 미어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그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도 내일이면 1년이야. 그리고는 잠시 묵묵히 있던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었어. 그는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왠지 모르게 나는 다시 이상한 슬픔이 솟구쳤다. 그럼 일주일 전 내가 너를 알게 된 날 아침,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천 킬로나 떨어진 여기서 네가 혼자 걷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구나. 떨어진 지점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야?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머뭇거리며 나는 말을 이었다. 아마 1년이 되어서 그런 거겠지? 어린 왕자는 또 얼굴을 붉혔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해. 아저씨 기계로 돌아가. 난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을게. 내일 저녁에 돌아와. 하지만 나는 안심이 되지 않았다. 여우 생각이 났다. 가까워졌을 때는 울게 될 염려가 있는 것이다. 우물이 있는 쪽에는 폐허가 된 해묵은 돌담이 있었다. 다음날 저녁 일을 하고 돌아오면서 보니 어린 왕자가 그 위에 앉아 다리는 느려뜨려 놓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게 들렸다. 아니야. 날짜는 맞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담벼락을 향해 걸어갔다.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는데도 어린 왕자는 다시 대꾸를 하고 있었다. 물론이지. 모래 위에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가봐. 거기서 날 기다리면 돼. 오늘 밤 내가 갈게. 나는 담벼락에서 20m쯤 되는 거리에 있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내 독은 좋은 거니? 날 잠깐 동안만 아프게 할 자신이 있지?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우뚝 멈춰섰다. 아무래도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럼 이제 가봐.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가 담벼락 밑으로 시선을 내리뜨리다가 기겁을 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30초 만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권총을 꺼내려고 호주머니를 뒤지며 나는 막 뛰어갔다. 그러나 내 발자국 소리에 뱀은 모래 속으로 스르르 물줄기 잦아들듯 미끄러져 들어갔고 교묘히 몸을 감추어 버렸다. 나는 단밑까지 이르러 눈처럼 새하얘진 나의 어린 왕자를 간신히 품에 받아 안을 수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지? 뱀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나는 그가 밤낮 없이 목에 두르고 있던 그 금빛 머플러를 풀어주었고 관자놀이에 물을 적시고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나 그에게 무어라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그는 나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내 목에 두 팔을 감았다.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그의 가슴이 뛰는 것이 느껴졌다. 아저씨가 비행기를 고치게 돼서 기뻐. 아저씨는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겠지? 그걸 어떻게 알지? 천신만고 끝에 비행기를 고쳤고 이 성공 소식을 그에게 알리려던 참이었는데. 내 물음에 아무 대답도 않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 그러더니 쓸쓸히. 내가 갈 길이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워.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어린 아기처럼 품에 안고 꼭 껴안았다. 그런데도 내가 붙잡을 새도 없이 그는 심연 깊숙이 곧장 빠져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물끄러미 아득한 곳을 바라보는 듯 심각한 눈빛이었다. 내게는 아저씨가 준 양이 있어. 그리고 그 양을 위한 상자도 있고 굴레도 있고
그는 쓸쓸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그가 조금씩 몸이 뜨거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너도 겁이 났었지? 그가 무서워하고 있던 건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오늘 저녁엔 더 무서울 거야.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란 느낌의 나는 다시금 눈앞이 아찔해졌다.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영영 들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다. 그것은 내게 사막의 샘과 비슷한 것이었다. 예, 내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으로 꼭 1년째가 돼. 작년 이맘때쯤 떨어진 장소는 바로 여기야. 얘야, 그 뱀이니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얘기는 모두 장난이지? 그러나 그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다른 말을 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물론이지. 꽃도 마찬가지야. 어느 별에 사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감미로울 거야.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모두 꽃처럼 보일 거야. 물론이지.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마시라고 준 물은 음악이었어. 도르래와 밧줄이 내는 아름다운 음악. 난 기억해. 물맛이 아름다웠어. 그래, 밤이면 별들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지금 가르쳐 줄 수 없어. 어쩌면 그 편이 더 좋을 거야. 내 별은 아저씨에게는 여러 별 중 하나인 거고, 그럼 아저씨는 어느 별이든 내 별을 찾든 바라보는 자체로도 즐거울 테니까.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아저씨에게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해. 그는 다시 웃었다. 얘야, 난 그 웃음소리가 좋다. 그게 바로 내 선물이야. 물도 마찬가지고. 무슨 뜻이지?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면 내가 그 별들 중에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들 중에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모든 별들이 다 아저씨에게 웃고 있는 듯이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의 슬픔이 가셨을 때 나를 안 것을 기뻐하게 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나의 친구로 남는 거야.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고, 그래서 이따금 그저 괜히 창문을 열게 되지. 그러면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 걸 꽤나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난 별들을 보면 언제나 웃음이 나오거든. 그들은 아저씨가 미쳤나? 생각하겠지? 그럼 난 아저씨에게 못할 짓을 한 셈인가? 별들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들을 내가 아저씨에게 잔뜩 준 셈이 되는 건가? 그렇게 그는 또 웃었다. 그러더니 다시 심각한 기색이 되었다. 오늘 밤에는 내게 오지 마.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난 아픈 것 같아 보일 거야. 죽는 것처럼 보일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걸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뱀 때문이야.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거든. 뱀은 사나워. 괜히 장난삼아 물 수도 있어.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는 안심하는 듯 했다. 뱀이 두 번째 물 때는 독이 없다는 게 사실이야. 어린 왕자는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날 밤 나는 여지없이 어린 왕자를 찾아갔다. 그는 젠걸음으로 주저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아! 아저씨 왔구나. 그리고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다시 걱정했다. 아저씨가 온 건 잘못이야. 마음 아파할 텐데. 내가 죽은 듯이 보일 테니까. 정말로 죽는 건 아닌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 풀이 죽어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기운을 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참 좋겠지?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별들이란 별은 모두 녹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로 보이게 될 테니까. 별들이 모두 내게 마실 물을 부어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도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기야, 나 혼자 걸어가게 해줘. 그러더니 그는 그 자리에 앉았다.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시 말했다. 아저씨, 내 꽃 말인데 나는 그 꽃에 책임이 있어. 더구나 그 꽃은 몹시 연약하거든. 몹시도 순진하고 별것도 아닌 네 개의 가시를 가지고 이 세상과 부딪히려고 하고.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앉았다. 그가 말했다. 자, 이제 다 끝났어. 그는 또 조금 망설이더니 다시 일어났다.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발목에서 노란 한 줄기 빛이 반짝였다. 한순간 그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나무가 쓰러지듯 그는 천천히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6해 전의 일이었다. 이 이야기를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었다.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걸 아주 기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슬펐고 친구들에게는 피곤 때문이라고만 말해줬다. 이제는 내 슬픔도 조금 가셨다. 다시 말해 완전히 싹 가신 건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그가 그의 별로 돌아갔다는 걸 알고 있다. 다음날 해가 떴을 때 그의 몸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난 밤이면 별들에게 귀 기울이기를 좋아한다. 그것들은 흡사 수많은 작은 방울들 같다. 그런데 혹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굴레에 가죽끈을 그리는 걸 깜빡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양이 꽃을 먹었을까? 하고 궁금해하곤 한다. 어느 때는 천만에 먹지 않았겠지. 어린 왕자는 그의 꽃을 밤새도록 유리덮개로 잘 덮어놓았겠지. 양을 잘 지킬 테고 라고 생각해본다. 그러면 나는 행복해진다. 하늘의 별들이 모두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하늘을 바라보라. 생각해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것이 그다지도 중요하다는 걸 어른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사막을 지나가게 되면 발걸음을 서두르지 말고 잠깐 별빛 밑에서 기다려보길 간곡히 부탁한다. 그때 만일 한 어린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리고 그가 웃고 있고 머리칼이 금빛이면, 또한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으리라. 그러면 내게 꼭 알려주길. 내가 지금처럼 마냥 슬퍼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